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센 테마가 뭔지 아시나요? 가장 센 종목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정부정책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정책은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가 밀어주는 주식이야말로 기타 정책적인 수혜를 입고 투자를 받고 규제 완화도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대폭 좀 좋아지는 효과를 또 누리고 투자 심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심이 쏠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가능한 섹터가 대표적으로 정부정책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당선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수혜주 대표적인 탑5는 뭐가 있을지 저와 함께 싹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수빈쌤입니다. 자, 오늘도 리포티지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좀 리포트와 그 다음에 이슈를 좀 살펴보면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과 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리포트와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너무 막 각각마다 다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많은 퍼즐들을 하나의 퍼즐로 좀 맞춰보고자 싶어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3개 그 다음에 이슈를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차근차근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신영증권에서 발매한 리포트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적으로 입이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파랑이다 빨강이다 뭐 계속 그러면서 누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서는 그 생각 싹 좀 지우시고요. 누가 됐건 간에 일단은 우리가 투자자로서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무엇이 좀 수혜를 받을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됐건 이제 지나간 과거이니까 뭐 너무 막 갑론을박 하지 마시고 일단은 당선이 된 이후로부터의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민심이 지금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6월 1일이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그래서 한 3개월 동안은 아무래도 이 민생 회복을 위한 겨냥한 대대적인 정책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교, 에너지, 부동산 등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요. 오케이.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제 5월부터 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취임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각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누가 더 많이 이길 것이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민심이 워낙 또 비등비등 하잖아요. 표심이 그렇게 격차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할 거 없이 지금 향후 한 3개월 동안은 이런 정책적인 지원, 국민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그런 지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 당에 대한 이미지를 회복을 시키면서 지방선거에서도 좀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인해 가장 크게 변할 부분이 크게 5개 분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표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외교 안보입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 기존에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쪽으로 가닥을 좀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쪽과 중국 쪽으로 딱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일로 갔다가 또 절로 갔다가 이게 막 외줄타기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자, 기존의 트럼프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뀌면서 무엇이 좀 많이 달라졌느냐면 트럼프 때는 미국 중심주의였기 때문에 그래 뭐 너네가 뭐 어떻게 하든 나는 크게 상관없어. 나의 심기만 건들지 마. 우리한테 손해볼 짓만 하지 마 라는 거였지만 바이든은 뭐냐면 야 우리가 이 동맹의 기존의 이 틀을 계속 더 강화시켜야 돼 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이제는 하나의 줄을 좀 잡을 때가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한미일 동맹을 강화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다시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치우쳐서 갈지가 좀 중요했던 포인트였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부터 계속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포인트를 강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서도 나오고 있고, 알게 모르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관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러시아 전쟁 때문에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진 것처럼 외교 안보가 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는 한미일 동맹 쪽으로 좀 가는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반대로 중국 쪽과는 관계가 조금씩 안 좋아지겠죠. 특히 사드 배치를 추가로 한다면은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한한령 때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어때요? 수출이 많이 막히면서 경제가 힘들었었던 것 다시 좀 비슷하게 나오고 어찌 보면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 봤을 때 미국 쪽과의 관계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에 집중을 하고, 중국 쪽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가장 우선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동맹 강화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크게 협력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는 워낙에 또 반도체 강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그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강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생산에 뛰어난 역할을 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소부장을 떼와서 생산을 해서 이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제 돈을 우리가 많이 벌었는데, 대부분의 소부장을 수입을 했던 그 일본발에서 지소미아 이슈로 인해서 2018, 19년도부터 얘네가 우리나라 쪽으로 소부장을 잘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다시 한미일 동맹이 강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진다면은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될까요? 일본의 그 소부장들을 다시 우리가 수입을 해오면서 반도체 생산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금 아쉬울 점은 소부장 애들은, 국내 기준 소부장 애들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다. 왜? 기존에는 일본의 소부장들을 따오지 못했었던 점유율을 국내 업체들이 점점 점유율을 넓히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로는, 자, 외교 측면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중국 간의 관계는 악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다? 미국과 이제 관계도가 높은 산업에 집중하고, 반대로 중국과 관계도가 높은 산업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정 운영 조달인데, 증세가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선호하면서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주도,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특히나 플랫폼사들, 이런 애들이 아무래도 기업의 친화적인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좀 더 기업적으로 더 캐파를 크게 넓힐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에너지 탄소 중립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쪽이 원전이죠, 원전.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랑 가장 또 달라지는 정책이 원전, 탈원전을 폐기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고 유틸리티 공기업 적자 완화에 도움을 되면서 소형 원자로 개발 및 원전 관련 정책 지원에 대한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이미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게 건설 부동산이죠. 기존에 이제 문정부 때랑 또 많이 달라진 부분, 공급 확대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이 부분이 또 가장 커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가장 또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주도의 부동산 공급 확대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다. 네, 마지막 개인 투자자 보고인데요.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한대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국내 투자자들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다 싶고, 가상자산 과세도 역시 마찬가지 선 정비한 다음에 이후에 도입한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심도 다시 좀 끌어올릴 수가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대상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대를 준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타보다는 좀 중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를 해주면서, 장기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일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리포트를 볼 건데, 한투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거를 보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대통령 체제가 잡혀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히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대통령이라는 말보다 정부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게 됩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업종에 있어서의, 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를 또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과거 주식 격언 중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어요. 이만큼 정부의 정책에 이제 반하는 산업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수혜를 받을 애들은 크게 또 실적이 쿼터 점프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과거에도 사실 최근에 뭐 문재인 정부 때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 뭐였을까요? 새로운 경제의 성장 동력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강력하게 내세웠던 게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으로 수소와 수소차였죠. 이런 애들도 그때 당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대표적인 뭐 유니크 같은 애들 보시면은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얘가 바닥권을 쭉 기고 있었는데, 바닥권을 기고 있었던 애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나 올라와요. 이렇게나. 단기적으로 200%, 뭐 200, 300% 이런 급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이명박 정권 때 대표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또 사업이 4대강 사업이었죠. 자, 4대강 사업 관련한 대표적인 종목 이화공영. 이런 애들이 또 바닥권에서 얼마나 올라갔었냐면 자, 단기적으로 거의 뭐 3000% 이상의 급등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단기적으로도 거의 500%, 600% 이런 급등을 좀 보여줬었다. 자, 이만큼 정부의 이제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서 정말 큰 투자 기회가 열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이유이고, 여기에 플러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적인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이기 때문에 4, 5, 6월 이때 3개월 정도는 정부 정책 테마에 대한 좀 강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잡을 건데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에 대한 공략 팁은 뭘까요? 포인트는 뭘까요?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거는 기존 정부 정책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존의 예를 들어 보세요. 기존의 정책을 계속 더 이어간다고 해봐봐요. 그러면은 그냥 계속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기존에 진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한다면은 기존에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었다가 갑작스럽게 단기간 쫙 급등을 할 수가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때 기존 정부 정책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 무엇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원전인 거죠. 원전. 왜냐면 문정부 때는 원전 탈원전으로 간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건설입니다. 건설. 왜냐?
기존에는 공급보다도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었는데 다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설 이 부분이 사실 가장 또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플랫폼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는 특히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플랫폼사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서 많은 또 규제를 했었고 했지만 아까도 봤다시피 어때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가 재정 운영 조달에 있어서 증세가 아닌 지출 구조 조정을 선호하며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칩니다. 그래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좀 펼친다. 그래서 플랫폼사가 아무래도 좀 기대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보실 때 정리를 해보자면은 에너지 탄소 중립이었고, 에너지 탄소 중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전이었고, 그 다음에 건설 부동산이었다. 여기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마지막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인데, 여기서는 주식시장과 가상 자산에 대한 시장 활성화가 좀 주된 포인트가 아닐까 좀 싶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포트로 좀 넘어올 거예요. 한국투자증권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봅시다. 새 정권의 탄생.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도 말하죠. 원전과 건설, 신성장 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 원자력 같은 경우에서는 비중을 30%로 유지하고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공약했다. 작년에 미국과 맺은 원전 동맹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공식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전략도 이에 맞춰서 수정될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전 얘기 또 다시 합니다. 또다시.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부분 주도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진행을 하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집행할 거다. 그럼 이제 건설에 대한 활성화 정책. 그다음에 이제 5G, 6G 민간 클라우드를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다.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책도 봐야 되지만 또 누구의 정책도 봐야 되냐면 안철수의 정책도 봐야 돼요. 왜냐? 단일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안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였었냐면 신성장 전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성장 산업, 디스플레이, 2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이렇게 5개였어요. 특히 안철수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만큼 신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라는 포인트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 이렇게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사실 이게 윤석열 후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좀 싶죠.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지금 뭐가 문제냐면 현재 국회 구성은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대통령이 이 정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은 못해요. 못합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누구예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인데 국회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하자고 해도 민주당에서 거절하면은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음 총선이 2024년입니다. 이때까지는 민주당의 국회 과반수 차지한 부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국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은 분야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다. 굳이 이거를 패스하지 않아도 진행을 할 수 있는 분야가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요거는 별표 한 2개 칠게요.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차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제 국회 통과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외교가 있어요. 외교.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외교였어요.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특히나 오죽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5월에 방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로 당선을 축하한다는 내용과 함께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까지 보냈거든요. 미국 쪽에서 먼저 손을 지금 내밀었어요. 이 정도로 미국 쪽과의 동맹이 더 강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지금 모멘텀이 띄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쪽이죠. 아무래도 한중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갖고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소비재 관련된 기업들에는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소비재 쪽은 피하는 게 좋겠다. 소비재 쪽은. 이해돼요? 그리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에 미국 쪽과의 관계도가 굉장히 밀접한 산업 섹터가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또 목이 터져라 강의한 보람이 있네요. 아,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왓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정부 정책 수혜주 탑5 한번 볼 건데, 가장 일단은 우선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자, 미국과 이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된다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수혜 업종은 역시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도체예요,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는 생산 쪽에 강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 설계와 소부장 쪽이 매우 약하다 그랬죠. 근데 소부장 쪽으로는 일본의 도움을 받을 수가 다시 있겠고 설계 쪽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반도체 쪽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탑5 중에 일단 우리가 반도체 체크 해야 된다. 얘는 심지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국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섹터일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다만 반도체는 기존 정부에서도 계속 밀어줬던 섹터였던 만큼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는 부분.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저는 더 좋게 보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 요겁니다. Y노믹스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Y노믹스. 메가테크5가 뜬다라고요. 메가테크5. 저 이거 진짜 중요하게 봅니다. 과거 문정부 때도 신성장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4개 분야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3대 신성장 산업과 이제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3대 신성장 산업에서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미래차 이렇게 했었어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해졌었던 게 그때 이제 뭐 K 콘텐츠라고 하면서 콘텐츠도 많이 밀어줬었죠. 자, 그러면은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얘는 기존의 정책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적으로 더 밀어준다고 해도 뭐 크게 급변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방향성을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좀 변하긴 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새로운 분야에서 아무래도 좀 더 큰 기회가 열릴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정부 정책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좀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5대 뭐다? 메가테크다. 문재인 정권 때는 3대 신사업이 있었다면은 윤석열 당선인 때는 5대 메가테크가 있을 거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느냐 하나씩 볼 거예요. 첫 번째 AI, 반도체, 로봇입니다. 두 번째 양자, 세 번째 탄소 중립, 네 번째 항공 우주, 다섯 번째 바이오 헬스입니다. 자, 각각의 분야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정 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일반적이다. 역대 정부에서 쏟아부은 산업이 주가 흐름도 좋았던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의 바이오테크, 이명박 정부 때의 인프라, 그 4대강,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대표적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 공약집을 통해 5개 메가테크로 규정을 하고 이를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초격차, 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메가테크 5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각각 분야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윤석열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AI로 이룬다. 이제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AI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AI 육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AI.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을 한다라고 방안을 내밀면서. 그죠? 그 다음, 양자정보통신 국가 핵심 산업 육성한다라고 합니다. 단기, 중장기 정책 전략 제시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 올해 기술, 환경, 인력 육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단기, 중단기 전략으로 국내 양자정보통신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라고 했어요. 양자정보통신. 그 다음 세 번째, 탄소 중립 전면 수정한다. 원자력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한다라고 합니다. 원자력. 여기서도 또 원자력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7대 우주 강국 도약한다라고 하면서 항공우주청에 대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했어요. 심지어 한국판 나사를 만든다라는 기대감까지 우주 강국 도약 약속한 윤석열이었습니다. 심지어 취임 한 달 후 즉 6월에 누리호 2차 발사도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한 6월 전까지는 또 우주항공 섹터로도 기대감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좀 싶고, 그 다음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의료 양성에 대한 부분도 공약으로 좀 내밀었었다. 여기에서 제가 사실 가장 좋게 보는 분야는 아무래도 뭘까요? 1번과 3번입니다. 1번과 3번. 왜냐면 제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뭐였어요? 메자우친이었죠. 메타버스, 자율주행, 우주항공, 친환경 이었죠. 우주항공은 너무 좀 장기적인 흐름이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사실 항공우주도 좋게 볼 수 있어요. 이제 6월 전까지. 왜냐하면 6월에 누리호 발사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각각 분야에서 특히나 또 AI 반도체 로봇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역시도 여기에 뛰어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메타버스 로봇을 신사업으로 키운다. 오호, 이번에 주총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분야를 신성장 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메타버스 기기를 준비하고 있대요. 기기를. 자, 기존에 지금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 메타버스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XR 기기를 출시한 것에 총동력을 다하고 있다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삼성도 뛰어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국내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 기주들 충분히 올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안 그래도 제가 계속 애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들 계속 올해는 진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삼성까지 뛰어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상한가 갔어요? 선희시스템 상한가 갔죠. 제가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 또 탑5로 과거에 꼽아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선희시스템이 또 상한가를 갔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로봇까지도 꼽았죠. 로봇. 제가 뉴 삼성에 대한 강의하면서 올해는 로봇이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올랐다 빠진 게 아니라 진짜 백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로봇주도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 로봇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삼성의 핵심 부품을 납품한 애들을 주목을 해봐라 라고도 과거에 또 강의를 했었죠. 이 부분,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도 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까지 포함해가지고 AI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사실 이게 가장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인데, 자, 탄소 중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원전인데,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만 봤을 때고, 저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성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올랐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러시아 때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이 러시아발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독립적인 위치를 구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야, 러시아야, 우리 너네 거 안 쓸 거야. 일단 3분의 2 안 쓸 거고,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너네 거 진짜 아예 안 쓸 거야.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유럽은 지금 급해요. 보다 더 빠르게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위드 코로나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경제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써야 되는 원유랑 천연가스를 안 쓴다라고 하면은 뭘 써야 될까요? 대체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다. 안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비싸서 못 샀었는데 원유랑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가격 격차가 크지 않아지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여기에 대한 투자까지도 더 많아지고 있다. 오죽하면은 유럽 쪽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3배로 늘렸다라고 해요. 그러니 탄소 중립에서 계속해서 투자 관점 포인트가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전은요 뭐가 문제냐면요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전 설비 투자 완공되는 데까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 당선인이 원전을 한다라고 해서 뭐 더 설비 많이 해라 해봤자 임기 내에 그 가동 못 돌립니다. 실질적인 실적이 안 꽂힌다라는 거예요. 기대감만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어때요? 원전이 아직까지 이 인식이 안 좋아요. 왜? 일본에서 터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안 요소 플러스 폐기물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있기 때문에 원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전히. 대안으로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태양광이랑 풍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왜? 얘네들은 좀 더 빨리 설비 투자할 수도 있고 비교적 안전하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원전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기대감까지가 한계이지 않나. 이게 더 올라가려면 해외 쪽으로 뭔가 수주를 따와야 되는데 쉽지 않지 않을까? 인식이 지금 안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공략을 한다면은 태양광 풍력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이쪽으로 기대감을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돌고 돌아 차라리 수소가 낫겠다. 그래서 역시 오늘도 얘기를 드리는 거는 기승전 수소예요. 왜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들어갑니다. 기존에 수소가 못 갔었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못 갔냐면 수소법에 대한 이제 개정이 통과가 안 됐어요. 왜 뭐 때문에 자꾸 통과가 안 됐냐면은 일단은 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통과를 시키고 싶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왜? 이 그린 수소 있잖아. 즉 친환경 수소를 너네가 태양광이랑 풍력으로 만든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수소를 가지고 그린 수소를 칭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원전을 껴라 이거예요. 껴라.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어때요? 기존의 문정부가 야 탈원전 한다라는데 뭔 소리냐, 원전을 여기다 왜 끼냐, 안 한다, 그냥 이걸로 가자 라고 하면서 계속 의견의 충돌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누가 집권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대통령 집권했잖아요. 여러분 탈원전 폐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이래도 안 할 거야? 오히려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당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거 이것 때문에 계속 말리고 있었는데 요거를 추가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졌기 때문에 수소법이 오히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어서 이게 자꾸 통과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막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뭔가 막혔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꾸 막 투심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다시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자 태양광과 풍력이나 원전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전기 결국에는 저장해서 써야 되는데 그 저장하는 역할이 수소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수소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알아볼 수가 있겠다. 심지어 보세요. 윤석열 당선인도 수소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잡았습니다. 특히 주요 투자처가 수소 생산과 액화 기술에 대한 설비였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대표적으로 5대 메가테크 쪽에서 첫 번째로 좋게 보는 거는 AI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인데 원전보다는 저는 차라리 수소가 좀 나을 것 같다.
라고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공우주는 6월 전, 누리호 발사 전까지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바이오헬스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AI 반도체 쪽으로 대표적인 종목 누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MPU 강의하면서 또 언급했었는데, 대표적으로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 네페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안정적인 종목들은. 그 외에는 RF셈이라든지, 그 다음에 AD칩스, 그 다음에 뭐 링크 제니시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로봇으로는 또 누가 있을까요? 로봇은 사실 많은 분들 알고 있죠. 뭐 로보로보,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유진로봇, 그 다음에 뭐 에브리봇 이런 애들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로봇의 부품, 삼성까지 본다면 부품 관련주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거, 뭐 퍼스텍이 대장이긴 하지만 그 외에 나무가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뭐 미래컴퍼니도 로봇으로 볼 수 있겠는 게 의료용 로봇이기 때문에 얘도 같이 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는 하드웨어 관련주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LG노텍 있고, LG 디스플레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선익 시스템 있고, 그 다음에 뉴프렉스 있고, 요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관련주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카메라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 뭐 LG노텍, 뭐 삼성전기, 그 다음에 나무가, 미래컴퍼니, 그 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뭐 MC넥스, 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세코닉스 이런 애들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메타버스까지는 요 정도만 좀 보시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양자 쪽으로는 여러분들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양자는 아무래도 통신주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통신 애들이 앞으로 이제 양자 쪽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SK텔레콤, 그 다음에 저기 뭐 KT, 그 다음에 LG U+ 이런 애들 있고, 그 외에 또 누가 있느냐? 뭐 코이버라든지, 옛날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이름을 알렸었던 뭐 우리넷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드림시큐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6G까지 간다면은 저기 S넷 이런 애들까지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애들은 근데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적으로 갔을 때 원전보다는 수소를 본다면, 수소 관련주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었던 애들, 뭐 효성첨단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하프론테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오롱 인더, 그 다음에 뭐 현대 모비스,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뭐 일진 하이솔루스, 뭐 이런 애들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생산 쪽으로 좀 관심도가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생산 관련해가지고 생산 쪽으로는 또 누가 있을까요?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롯데케미칼 이런 애들도 좀 기대를 앞으로는 좀 해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항공우주 대표적인 누리호 발사 관련 그때 당시 수혜주들, 대표적으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뭐 인텔리안테크, 그 다음에 세트랙아이,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저기 뭐야 AP위성, 그 다음에 비츠로테크, 그 다음에 뭐 캔코아는 빼자. 네, 요 정도. 그 다음에 바이오헬스 쪽으로는 이제 원격 의료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인성정보, 뭐 비트컴퓨터, 그 다음에 유비케어,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 다음 이 정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번이랑 3번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좋겠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 내지는 스윙 개념으로 항공우주까지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 나왔고요. 정부 정책 테마야말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적인 이슈가 단기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정책적인 관련주 주목을 해보자. 자, 그럼 어떻게 주목을 해볼까? 기존 정부 정책이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 가장 좋다. 사실 기존 정부 정책이 있지 않았던 거는 대표적으로 원전 건설 플랫폼이 있는데, 외교적으로 지금 한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크게 반도체가 좀 부각을 받을 것 같고, 반대로
중국발 의존도가 높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소비재 같은 애들은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5대 메가테크, 요거에 한번 주목을 해보죠. 5대 메가테크. 아무래도 첫 번째 AI 반도체 로봇 메타버스 쪽이 좀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하고,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 근데 원전보다는 태양광 풍력 쪽이 좀 좋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수소가 좀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항공우주 누리호 발사 전까지만 좀 보시고, 그 외에 바이오 헬스랑 양자는 그냥 관심만 가지는 게 좋겠다 정도로 일단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티지는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리포트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재밌는 방송 제가 앞으로 많이 꾸려볼 테니까 수빈쌤의 리포티지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을 찾아뵐 테니까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